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염화 비닐의 단위체와 합성법이 옳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럼 폴리염화 비닐에서 염화 비닐에 대한 건데, 염화 비닐은요, 이와 같이 그 탄소 간의 이중결합, 그리고 크로로기가 한 개의 수소가 크로로기를 취한된 게 바로 이제 그 염화 비닐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개로 치환돼서 이어진 걸 바로 이제 우리가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우선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지만 이 자체가 이중결합체죠. 이중결합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이중결합이나 또는 삼중결합을 가지는 단위체가 같은 종류의 분자 그래서 그 분자와 첨가 반응을 반복해서 중합체를 생성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첨가 중합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폴리염화 비닐은 염화 비닐이라고 하는 이 단위체가 여러 종류, 같은 종류의 분자와 첨가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첨가 중합 반응,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바로 헨리 법칙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헨리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고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도 올라가죠. 고체의 용해도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고체의 경우죠. 고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용해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나 기체의 경우에는 얘가 조금 다른 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용해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이제 본문에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창가에다가 물을 이렇게 떠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의해서 열을 받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올라요? 기포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녹아있던 가스가 열이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빠져나가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떨어져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기체의 용해도는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 용해도는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탄산음료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다 같은 거 뚜껑을 꽉 밀폐시켜 놓은 상태에서 CO2가 녹아 있는 거거든. 근데 뚜껑을 딱 닫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 바깥으로 거품이 새어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녹아있던 기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체 용해도는 압력이 높을 때 용해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헨리 법칙으로 설명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번째 보기를 보시면 사이다의 병마개를 따면 거품이 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병마개를 따는 순간 그 안에 녹아있던 CO2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용해도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CH3, 그 다음에 CHCl이고요. 그 다음에 CH3입니다. 자, 이걸 구조식을 그려보면 탄소 하나에 수소 3개가 취한된 거고, 탄소 하나에 수소 하나에 Cl, 그리고 탄소 하나에 수소 3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모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프로판이 되는 거죠. 프로판. 이 탄소가 3개짜리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가운데 탄소에 크로로가 취한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탄소니까 이 크로로, 두 번째 탄소에 크로로가 취한된 바로 프로판이 되겠다. 이렇게 명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볼까요? 집기병 속에 물에 적신 빨간 꽃잎을 넣고 어떤 기체를 채웠더니 얼마 후 꽃잎이 탈색되었다. 자, 이와 같이 색을 탈색시키는, 결국은 피백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성질을 가진 기체는 무엇인가? 자,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요, 헬륨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건 비활성 기체니까 반응도 안 하죠. 질소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CO2도 비활성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을 보시면 네 번째, 그런 측면으로만 따져봐도 염소 기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염소 기체는요, 물과 반응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염산하고 그 다음에
차염소산, 바로 HClO라고 하는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에 생성된 차염소산은 다시 발생기 산소를 발생을 시켜서 얘가 바로 표백작용 내지는 탈색시키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의 염소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째. 암모니아성 질산은 용액과 반응하여 은거울을 만드는 것. 은거울 하면요, 은거울에다 네모 박스를 딱 쳐놓는 거예요. 은거울 하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 이거. 자, RCHO, 알데히드. 이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향후에도 만약에 은거울 반응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럼 CHO, 알데히드 찾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은거울을 만드는 게 뭐냐? 거기 보시면 작용기 중에 CHO가 나오는 건 뭐였어요? 보기 4번째 아세트알데히드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거울을 만드는 것, 은거울 반응하는 것은 바로 알데히드 같이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도씨 포화용액 90g 속에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포화용액이 90g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90g 속에 어떤 물질이 30g 녹아있다. 그러면 어떤 물질, 내가 모르는 어떤 물질, 바로 이게 30g이 녹아있다고 하면 이거 바로 이제 용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용매에 해당되는 건 얼마란 얘기예요? 전체 90이었는데 그중에 30g 용질이니까 당연히 용매는 60g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온도에서 이 물질의 용해도는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원래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용매 100g에 대해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람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60g일 때 30g이 녹은 거예요. 자, 보실게요. 우선 100g의 용액을 기준으로 해서 용매 100g의 용매가 바로 이제 용매가 100g일 때 녹아 들어간 용질의 그람수가 용해도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60g 용매, 60g 용매일 때 30g의 용질이 녹았다 하면 이때 100g에 대해서는 얼마가 녹겠느냐? 이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와요? 바로 50g이라고 하는 용질을 계산해낼 수가 있죠. 따라서 용해도는 50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 관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우리가 포화용액이 90g이다. 그 중에 용질은 30g. 그럼 여러분들 뭘 유추해야 돼요? 용매가 60g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8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죠. 7번째. 질산은 용액에 담갔을 때 은이 석출되지 않는 거.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온화 경향 서열을 아셔야 돼요. 이온화 경향 서열. 그래서 제가 본문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텐데 칼카나, 말년, 천리성납, 수구, 수은, 백금 이걸 외우라 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은이 석출되지 않는 것은 은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석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은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은하고 반응하게 되면 은이 이온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석출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이 석출되지 않는 것은 바로 1번의 백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금. 이제 백금하고 은하고 비교하면 되죠. 은은 이온화가 되는 거죠. 오히려 백금이 석출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 그 이온화 경향 서열에서 보시면 은이 여기 있고요. 은, 그 다음에 백금, 그리고 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이 앞에. 은 앞에 있는 건 뭐죠? 바로 수은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리가 되겠고, 이 앞에 이제 수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은이 석출되지 않는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은하고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석출되는 거고 얘는 이온 상태로 있다는 뜻이에요. 이온화 경향 서열이니까. 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걸 찾으시면 되죠. 보기 중에 백금이라고 있습니다. 백금. 은 바로 뒤에는 백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속의 이온화 경향 서열도는 반드시 암기가 좀 필요해요. 자, 다음 이제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원소 중에 산화수가 플러스 5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먼저 볼게요. Na2CR2O7에서 크롬의 산화수 구한다는 거. 자, 크롬 산화수 구해보면 Na는 플러스 1자리가 2배가 있는 거고 내가 모르는 크롬이 2배,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2자리가 7배, 합이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값을 구해보니까 플러스 6. 그럼 여기서 크롬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일단 답이 안 돼요. 이건 1번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K2SO4 그랬는데 이 S의 산화수를 바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칼륨이 플러스 1짜리고 1짜리가 2배 있는 거고 이건 모르는 거고 산소는 마이너스 자리가 4배 있는 거고 합이 제로. X값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X값은 바로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KNO3에서 질소의 산화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K는요 알칼리 금속 일적 원소예요. 그러니까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가 3배 있는 거고 합이 제로. 여기서 계산해 보면 X는 플러스 5. 바로 질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5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해보면 CrO3라고 했는데 여기서 크롬의 산화수는요 X가 되겠고 산소는 마이너스 자리가 곱하기 3배 합은 채로 X는 얼마입니까? 바로 플러스 6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해당 사항은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답은 3번을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가 되겠는데 벤젠의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의 혼합물을 작용시킬 때 황산이 촉매와 탈수 역할을 하여 얻어지는 화합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건 뭐냐면 바로 니트로벤젠이 되겠습니다. 니트로벤젠은요 연한 노란색의 기름 모양 액체입니다. 그래서 아닐린의 원료로 이용이 되는 거고요. 벤젠에다가 진한 질산하고 진한 황산을 가해주면 그때 이제 니트로벤젠이 만들어집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인데요. 볼타 전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볼타 전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마이너스 극의 이제 아연판, 이거 마이너스 극이죠. 그리고 플러스 극에는 바로 이제 구리판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전해질 용액으로다가 묽은 황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 전자가 들어가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은 수소가스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수소가스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전자가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그때 이제 분극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분극 현상을 억제하려면 산화제를 구리판 주변에 뿌려주게 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볼타 전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1번 아연판과 구리판. 이건 뭐 아연판과 구리판 맞죠. 두 번째 화학전지 역시 해당 사항이 있죠. 세 번째 진한 질산이 아니라 묽은 황산 용액입니다. 전해질 용액은. 네 번째 분극 현상. 분극 현상은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바로 이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도씨에서 83% 해리됐다는 얘기는 이온화됐다는 뜻이죠. 0.1 노르말 HCl의 pH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상 pH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로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수소이온 농도 0.1 노르말 HCl 그랬어요. 그러면 0.1인데 0.1이 100%가 된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프로만 83%만 해리가 됐다고 하니까 100분의 83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진 값이 1.08이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12번은 일반식이 CnHen 플러스 2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유기화합물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와 같이 CnHen 플러스 2라는 일반식을 갖는 것은 바로 알케인계 또는 알칸계 탄화수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볼까요? 프리델 크라프츠 반응에서 사용하는 촉매는 어느 것인가? 자, 프리델 크라프츠 반응, 제가 유기화합물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벤젠과 같은 그런 반응적 탄화수가 무수염화 알루미늄의 촉매하에서 할로겐화 알킬에 의해서 알킬화하는 반응, 그리고 할로겐화 아실에 의해서 아실화하는 반응,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바로 무수염화 알루미늄과 AlCl3, 바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다음 중 수용액에서 산성의 세기가 가장 큰 것.
지금 HF, HCl 그리고 또 뭐 있어요? HBr 그리고 HI 있잖아요. 이 중에 산성의 세기 누가 산성이 제일 세냐 이거예요. 산성의 세기. 그럼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게요. 산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산이 될 수 있는 성질, 산이 성질을 말하는 건데 이거 설명을 드리면 F는 9번이고요. CL이 17번이죠. 자, 얘는 전자가 9개니까 2개 7개 되는 거고 염소는 17개니까 2개 8개 7개예요. 그 다음에 BR 같은 경우 35번입니다. 그러면 2, 8, 18, 7. 그 다음 거 요오드는 1, 2, 3, 4, 5번째 7개예요. 이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H가 치환된 경우에 H가 붙었어. 여기도 하나 H가 붙고 H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문제가 뭐냐면 산성의 세기를 물어보겠단 말이야. 누가 산성이 세냐? 산성의 세기. 산성이 되려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르헨유설에서 물속에서 들어가서 수소연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이에요. 누가 수소를 빨리 떨어뜨려요? 누가 쉽게 떨어뜨리냐고요? 자, 플로린에서 수소를 붙잡고 있는 힘은 가까이서 꽉 붙잡고 있으니까 잘 안 녹고 하단 말이야. 염소는 조금 떨어졌어요. 브롬 더 떨어졌어요. 요오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누가 더 쉽게 H를 떨어뜨릴까요? 처음 멀리 있는 사실 요오도 입장에서 얘는 관심의 대상이 그렇게 아니에요. 쉽게 떨어진다고 툭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쉽게 툭 떨어지니까 산이 되기가 쉽겠죠. 따라서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산성의 세기는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HI,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이죠. 다음 중 이성질체로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이성질체. 여기서 말하는 이성질체는요. 뭘 찾으셔야 되냐면 구조 이성질체를 찾으셔야 돼요. 분자식은 같지만 구조식이 서로 다른 경우. 제가 해설에다가도 보여드렸는데 에틸알코올은요. 자, CC 이렇게 돼서 OH 붙고 수소가 이렇게 치환되는 경우가 바로 에탄올이 되겠고요. 자, 같은 분자식인데 하나는 뭐예요? 이와 같이 C, 디메틸 에테르가 되겠죠. 디메틸 에테르. 자, 여기도 이와 같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탄소 2개죠. 탄소 2개, 탄소 2개입니다. 그리고 산소 몇 개예요? 산소 하나.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아, 그러면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식이 다른 이성질체구나. 이렇게 해서 4번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6번에 보시면 이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로부터 전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당연하죠.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들뜬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받아들일 때 흡수하는 에너지다. 이건 전자 친화도를 의미하는 말이고. 세 번째.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자, 보세요. 주기율표상에서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0족인데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 하나 뛰는 거고 2개 뛰는 거고 3개 뛰는 거고 4개 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 뛰는 게 제일 쉽죠. 에너지는 제일 작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니요. 감소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일반적으로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 아니, 아래로 가보라고요. 아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전자 하나, 두 번째 여긴 2개, 여긴 3개, 여기 아니 그게 아니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첫 번째 껍질에서 하나, 두 번째에서 하나, 세 번째에서 하나, 네 번째에서 하나, 다섯 번째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전자를 여기서 뛰는 게 쉬워요? 여기서 뛰는 게 쉬워요? 당연히 멀리 있는 곳에서 뛰는 게 훨씬 쉽죠.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는 내려갈수록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17번. 다음의 변화 중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경우. 우선 1번에 보시면 100도씨의 물 1몰을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시킬 때 그러면 이 얘기는 물이 18g/몰이죠. 그 18g에다가 물의 증발 점열이죠. 기화열 539칼로리를 곱해주게 되면 100도씨의 물 1몰이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할 때는 바로 이 기화열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18g 곱하기 539 하면 9,702칼로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0도씨의 얼음 1몰을 50도씨 물로 변화시킨다. 얼음이 물로 될 때 융해열이에요. 기화열이 아니에요. 용융열이죠. 용융열. 그래서 용융열이 80칼로리. 그래서 80칼로리이기 때문에 융의 잡열에다 현열을 더해주는 건데 18g 곱하기 80칼로리 그 다음에 이제 18g 곱하기 1칼로리. 그러면 계산해 보면 약 2340칼로리가 나오게 되고요. 해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0도씨 물 1몰을 100도씨 물로 변화시킬 때 이것도 역시 물 1몰이 100도씨 물로 변화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냥 현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g 곱하기 1칼로리 하게 되면 100도씨 1800칼로리가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요. 0도씨 얼음 10g을 100도씨 물로 변화시킨다? 이거는 얼음이 물로 녹았다가 그쵸? 그럼 융해열이 되겠죠? 용융열, 융의 잡열. 그래서 10g 곱하기 80칼로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열로서 10g 곱하기 1칼로리 곱하기 100도씨. 따라서 계산해보면 1800칼로리. 전체적으로 가장 열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1번이 되겠죠. 1번. 자, 다음 이제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황산구리 수용액에 1.93A의 전류를 통할 때 매초 음극에서 석출되는 구리의 원자수를 구하면 약 몇 개가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황산구리 수용액은요 기본적으로 황산구리라고 하는 CuSO4 얘가 Cu 2가 플러스와 그 다음에 SO4 2가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액이라고 했으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근데 우리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전기 분해를 하면요. 마이너스 극에서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면 구리 이가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바로 구리가 석출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구리가 석출되려면 전자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두 개의 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2몰의 전자가 흘러서 1몰의 금속 구리가 석출된다라는 것까지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1.93 쿨롱이라고 했어요. 1.93 암페어죠. 암페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암페어 되겠습니다. 자, 1.93 암페어죠. 결과적으로 1.93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1.93 암페어가 흘러가는 거니까 전하량으로 따지면 결과적으로 얘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쿨롱이 되는 겁니다. 1.93 쿨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3 쿨롱이 자, 보겠습니다. 우선 그 1몰 전자는요. 96,500 쿨롱이 흘러가는 거고요. 따라서 1몰 전자는 96,500 쿨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1몰의 구리가 석출이 되려면 얼마의 전자? 2몰의 전자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1몰의 구리는 결과적으로는 몇 개입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구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답은 6.02 곱하기 10의 18승계의 구리라는 것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요. 패러데이 법칙도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기압에서 2리터의 부피를 차지하는 어떤 이상기체를 온도 변화 없이를 밑줄을 쫙 그어주시고 그리고 압력을 4기압으로 하면 부피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 보일 법칙은 어떻게 구해요? P1, V1은 P2, V2로 구해지는 거죠. 따라서 처음 1기압에서 2리터 차지하는 거. 자, 2리터 차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없이 압력을 4기압으로 했어요. 그때 부피가 얼마가 되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부피값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0.5리터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비활성 기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것. 자, 아르곤 18번이에요. 18번이기 때문에 2, 8 이런 전자 배치를 갖겠죠. 그런데 1번에 나트륨 보니까 나트륨 플러스입니다. 원래 11번이죠. 그럼 전자는 이렇다니까 10개가 된 거예요, 전자가. 그러면 2개, 8개밖에 안 돼요. 1번 탈락.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리튬 플러스 하면 전자가 원래 3개였는데 하나 뺏겼으니까 그냥 2개 탈락.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알루미늄 3가 풀었어요. 원래 알루미늄 13번이니까 전자 13개였는데 3개 뺐겠죠. 2, 8, 10개까지야. 이것도 탈락. 자, 마지막 4번 보기를 보시면 S 하고서 E-. 원래는 S는 16번이죠. 전자 2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8개요. 2개, 8개, 18개. 바로 4번이 아르곤과 같은 그런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관 시 인산 등의 분해 방지 안정제를 첨가하는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건 과산화수소를 말하는 겁니다.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판품이 30-40% 수용액 정도고요. 분해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인산이나 요산 같은 안정제를 가해서 약산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22번. 분말 소화약제에 해당하는 착색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혹시 본문 강의 안 듣고 이제 기출문제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분말 소화약제가 1종부터 4종까지 있는데 1종과 4종에 대한 착색 기준이 법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교재에서는 혹시나 1종과 4종에 대한 착색을 제시한 책들이 있을 텐데 그건 법적으로는 기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종과 3종에 대한 착색을 기억해둬야 되고요. 2종이 담회색이고 그 다음에 3종이 다몽색 또는 황색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분말소약제에 해당하는 착색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1번 탄산수소 칼륨 청색이라고 돼 있죠. 이건 아니죠. 담회색입니다. 이번에 제일인산 암모늄 그럼 다몽색 또는 황색이라고 했으니까 2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종과 4종에 대한 착색 기준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2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저장 취급 시 화재 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 자체 소방대는요. 지정 수량 3,0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예요. 뭐라고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그 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다 맞는데 4번은요.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5개 탱크 저장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자체 소방대에 설치되는 기준에 해당이 없어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24번에 보시면 이제 이양화탄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양화탄소의 액면 위에 물을 채워두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양화탄소는 물보다 한 1.2배 정도 무거우니까 물을 부으면 물이 이제 이양화탄소 위에 표면에 덮어 있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건 이제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물을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소화전 설비 비상전원은 비상전원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 비상전원은요 보통 시간상 45분이에요. 암기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질산나트륨에 대한 소화설비 적응성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질산나트륨 하면은 인류위험물은 원래 소화 방법이 뭐죠?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입니다. 단 무기가산화물의 경우에는 모래돈 쏟아야 되고 나머지는 다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산나트륨도 물로 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질산나트륨에 대한 소화설 적응성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옳은 것은. 자, 4번에 보시면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는 적응성이 없다? 당연히 적응성이 없죠. 없는 거죠. 제 얘기는 이제 물로 인한 주 냉각 소화가 이제 물로 인한 것인데 포소화기도 이제 적응성이 없다라고 했지만 포소화기는 적응성이 있는 거죠. 물 주체니까. 보기 3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기 적응성 없죠. 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건조사 적응성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맞는 답은 4번의 할로겐 화합물의 소화기는 적응성이 없다. 이게 바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할 때는요. 인류위험물 하면 물에 의한
주소의 냉각소화다. 단 무기가사나물은 모래 또는 소다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기가사나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물로 인한 소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물만 되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포소화기는 물을 주체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설비 적응성이 가능한 겁니다. 자, 다음에 27번 보시면 3종 분말 소화약제 제조 시 사용되는 실리콘 오일의 용도. 자, 실리콘 오일의 용도는요, 바로 발수제가 되겠습니다. 물이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 중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게 어느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5개 탱크 저장소 소화 설비 중에 그 소화 난이도 1등급에 해당하는 건 액표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안 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6m 이상인 건데 보기 3번은 4m인 거라고 했죠. 이것도 해당 사항은 없죠. 마지막 네 번째, 집안 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인 것. 이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9번 한번 볼까요? 29번 보시면 지금 C6H6 그랬어요. C6H6 하면 바로 벤젠을 의미하는 거죠. 이와 같은 구조식을 하는 벤젠을 말하는 건데 이 벤젠의 소화약제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우리가 뭐 공감도 되고 납득도 되고 그런데 보기 4번에 물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왜냐하면 물을 뿌리게 되면 벤젠은 물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불났을 때 벤젠 불러서 물을 뿌리면 물이 벤젠 밑으로 가라앉아서 막 화재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따라서 2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시면 벼락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필해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위험물의 기준, 위험물 제조소의 기준 물어봤어요.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는 제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바로 법에도 나와 있지만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필해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3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할론 소화 설비죠. 할로겐화합물 분자식. 자, 할론 11301의 분자식을 옳게 나타낸 걸 물어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처음 숫자는 탄소, 그 다음에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브롬의 숫자예요. 그래서 탄소가 하나, 플로린 3개, CL은 없고 Br이 하나, CF3Br이라고 하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그 할론 소약제 화학식 물어보는 문제가 간간히 자주 나오니까 나올 때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아요. 이 첫 번째만 탄소고 나머지는 7족 원소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32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제3류 위험물에 있어서 화재 예방법 및 화재 시 조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칼륨과 나트륨은 금속 물질로 맞죠?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기체를 발생한다. 당연하죠. 칼륨하고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스인 가연성 가스 발생합니다. 두 번째 알킬 알루미늄은 알킬기 탄소수에 따라 주수시 발생하는 가연성 기체 종류가 다르다. 당연하죠. 알킬 알루미늄 중에 트리메칠 알루미늄은 메탄가스 발생하고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에탄가스 발생합니다.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세 번째,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폭발성의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CaC2라고 하는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게 되면 이와 같이 CaOH2라고 하는 수산화칼슘과 C2H2라고 하는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합니다. 산소가 2개니까 2배 해서 칼슘은 하나, 그 다음 C가 2개, 수소가 4개니까 2개 되면 4개고 산소 2개니까 2개 이렇게 해서 탄화칼슘, 카바이드죠. 물과 반응해서 아세틸렌 가스 발생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황리는 물과 반응하여 유독성의 포스핀 가스를 발생한다. 그게 아니고요. 황리는요 물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물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황리는 자연 발화성이 있기 때문에 물 속에 저장하는 겁니다. 자, 황린 같은 경우는 바로 물 속에 저장한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암기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거니까. 33번째, 33번 문제네요.
화재 분류에 따른 소화 방법이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에 유리화재 질식. 이거 뭐 딱 처음에 나왔네요. 유리화재는 질식 소화하는 겁니다. 3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5개 소화전이 5개 설치된 제조소 등에서 5개 소화전의 수원의 수량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자, 5개 소화전의 수원의 수량은요. 바로 n 곱하기 13.5 세제곱미터가 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화전의 개수가 만약에 4개 이상이다. 그러면 4를 곱하는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 몇 개라 했습니까? 5개라 했죠. 그래서 5개 소화전이 5개라 했으니까 그냥 4 곱하기 13.5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답은 54 세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5번. 제4류염물 중에 비수용성 인화성 액체의 탱크 화재 시 물을 뿌려 소화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 사료위험물인데 당연히 이거는 비수용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을 뿌리게 되면 화재면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그 물로 뿌려 소화하는 건 적당하지 않은 거고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6번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이 최대 수량 범위를 옳게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준특정하게 되면 50만 리터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50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미만. 자, 37번 클로로벤젠 30만 리터의 소요단이 얼마인가? 이 소요단위 구할 때는요. 위험물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의 10배가 1소요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37번인데 클로로벤젠의 지정 수량이 얼마냐면 1000리터입니다. 이거 10배면 10,000리터죠. 그런데 지금 얼마가 있다 그랬냐면 30만 리터가 있다 그랬어요. 30만 리터를 만으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총 소요단위는 30소요단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8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 기준 중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불티, 불꽃, 고온차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해야 된다. 보기 4번 정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이 되겠는데 표준 상태 0도시 1기압 상태입니다. 0도시 1기압 상태가 되겠고요. 2kg의 이산화탄소가 모두 기체 상태의 소화약제로 방사될 경우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에 따라서 P분은 M분의 VWRT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피는 PM분의 WRT로 구하면 되는 거고 자, 이 중에 무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얼마가 되면 2kg이라 그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0g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곱하기를 기체성사 R값은 0.082가 되고 온도는 0도시라고 했으니까 273.15를 더해서 켈빈 온도로 바꿔주고 압력은 1기압이라고 했고요. 1기압. 그다음 곱하기를 분자량 CO2의 분자량은 44. 따라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1018이죠. 1018.10리터인데 그걸 세제곱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100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바로 1.018 세제곱미터라는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다음 40번 문제. 다음 중 가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CS2, 이氧화탄소는 가연물이죠. H2O2는 불연성 물질, 육류위험물이니까 CO2도 당연히 불연성, 이미 산화 반응 끝났죠. 네 번째 헬륨은 비활성 기체, 이건 뭐 가연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41번 보겠습니다. 위험물의 저장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1번 황리는 산화제와 혼합되지 않게 저장한다. 맞죠? 쭉 내려가시면 네 번째 마그네슘분은 분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분을 포함시켜 저장한다. 천만의 말씀.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물과 같이 접촉하게 되는 순간 자, MgOH2라고 하는 수산화 마그네슘과 수소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산소가 2몰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은 바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2번 보겠습니다. 취급하는 장치가 구리나 마그네슘. 자, 구리 동그라미, 마그네슘 동그라미 해놨어요. 구리나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을 때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성의 아세틸라이트를 생성하는 물질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바로 산화프로필렌이 되겠습니다.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죠. 43번
황화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이류염물 중에 황화린 그러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건 아시죠? PS, PS, PS 4, 2, 4, 3, 5, 7 그래서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틀린 거 1번 고체다. 맞죠? 2번 가연성 물질이다. 그리고 3번에 3황화린, 5황화린 등의 물질이 있다. 이것도 맞죠? 4번에 물질에 따른 지정수량은 50kg, 100kg, 300kg 아니고요. 황화린이면 종류에 관계없이 전부 다 100kg가 지정수량입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인하점이 20도씨 이상인 것. 뭐 이건 인하점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첫 번째 자 초산 메틸은 마이너스 10도고 두 번째 아세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5도 세 번째 초산은 40도 네 번째 아세탈데도 마이너스 40도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보기상의 물질들의 인하점 정도는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45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4류염물 5개 저장 탱크의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몇 킬로파스칼 이하의 압력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건 바로 5킬로파스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46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저장 탱크의 상호간에는 몇 메타 이상의 간격을 유지되는가?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0.5m가 되겠습니다. 47번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비중 약 2.7의 금속으로서 열, 전기의 전도성이 크며 진한 질산에서는 부동태가 되고 묽은 질산에 잘 녹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전성, 퍼짐성이죠. 그리고 뽑힘성, 연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 열전도율과 전기전도도가 큰 은백색의 무른 금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지정수량의 각각 10배를 운반 시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 혼재할 수 있는 게 뭐라 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도표 암기가 돼야 되는데 4, 2, 3, 5, 5, 2, 4, 6 하나 혼재 가능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다 가는 게 뭐예요? 1번에 과산화트륨 인류 위험물이네요. 인류. 자, 인류. 그 다음에 과염산 육류. 이거 혼재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볼 것도 없죠. 49번. 금속 나트륨이 물과 작용하면 위험한 이유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금속 나트륨 49번인데 나트륨의 경우에 만약에 물하고 만나게 되면 여기는 물 중에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수산기는 뭐요? 바로 나트륨과 만난다 그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NaOH라고 하는 수산화나트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소가스 발생. 나트륨 1개, 산소 1개, 수소 여기 2개인데 여기 3개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체를 다 2를 곱하게 되면 2Na 플러스 2H2O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NaOH에다가 그 다음에 수소가스 이런 식으로 이 그 금속 다시 말해서 금수성 물질이 물과의 반응식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게 되면 물과 반응하는 그런 금수성 물질이 반응식 완결하는 법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9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 50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질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질산하게 되면 HNO3고 육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1번 지정수량 300kg다. 맞죠? 자, 얘는 육류 위험물은 전체가 다 1등급이고 전체가 다 지정수량 300kg예요. 2번 위험농도 1이다. 이것도 맞고 3번 농도가 36 중량 % 이상인 것에 하나요? 위험물로 간주된다. 이거는 H2O2 과산화수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질산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운반 시 제6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다. 이건 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육류와 인류는 혼재가 가능합니다. 자, 51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 그럼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야 되죠. 첫째, 2류 위험물 중에 유황, 인화성 고체. 두 번째, 4류 위험물 중에 1, 2, 3석유류, 4석유류, 알코올이 동식물. 물론 이 중에 1석유류는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육류염물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시면 되죠.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거. 자, 1번의 질산 에스테르류 하면 이건 바로 오류염물입니다. 저장할 수 있는 염물이 아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2번 어떤 공장에서 아세톤과 메탄올을 18리터 용기에 각각 10개, 두유를 200리터 드럼으로 3드럼을 저장하고 있다면 각각의 지정수량 배수 총합은 얼마인가? 그러면 메탄올의 지정수량이 400리터가 되겠는데, 자, 저장량이 뭐라 그랬죠? 18리터짜리 10개면 180리터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등유가 200드럼으로 3드럼, 200리터 드럼으로 3드럼. 그럼 등유는 지정수량이 1000리터인데 200짜리가 3드럼 했으니까 600이 되겠네요.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1.5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53번 보겠습니다. 피크르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크르산 하면 이와 같이 페놀기에 246번에 니트로기가 취한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크린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246 트리니트로 페놀이라고도 하는 거죠. 1번 화재 발생 시 다량의 물로 주수 소화할 수 있다. 이 오류염물은 다 물로 끄는 거예요. 두 번째, 트리니트로 페놀이라고도 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세 번째, 알코올 아세톤에 녹는다. 맞고요. 네 번째, 플라스틱과 반응함으로 철도는 나무의 금속 용기에 저장해야 된다. 자, 만약에 금속과 반응하게 되면 수소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런 철분이나 구리나 이런 납 등과 금속염을 생성해서 볼레이피크르산보다 더 예민해지니까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4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5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운반 시 적지 않은 위험물에 차광성이 있는 피복. 자, 차광성 이건 무슨 얘기예요?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빛을 차단해야 되는 그런 피복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굳이 차광성이 필요 없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1번에 이류염물 중에 철분. 위험물의 철분은요 금속 물질이에요. 차광성 있는 것으로 피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방수성 있는 것으로 피복해야 되죠. 자,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게 뭐냐면 이류염물들인데 이류염물들은 무조건 차광성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무색 무취 입방전개 주상 결정으로 물, 알코올 등에 잘 녹고 산과 반응하여 폭발성을 지닌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는 위험물로 살충제, 불꽃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바로 염소산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NaClO3라고 해서 이 염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산과 접촉하게 되면 자, 2몰의 염산 나트륨은 2몰의 염산하고 반응을 해서 자, 2몰의 NaCl 염화나트륨이죠. 그다음 2몰의 ClO2 이산화염소 가스가 발생하고 과산화수가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산화염소 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이 바로 뭐냐면 염소산 나트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물질 중 증기비 중에 가장 작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이건 뭐 계산해 보면 알죠.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거 답은 3번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겠습니다. 해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57번 위험물 지하 탱크 저장소의 탱크 전용실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벽은 두께 0.3m 이상으로 한다. 자, 두 번째 지하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안쪽과 사이는 5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요 이제 2번이 이제 그 뭐냐면 이 간격 같은 경우는 0.1m 이상을 둬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서 50cm라고 해서 이게 바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바닥은 두께 0.3m 이상으로 하고 벽, 바닥 등에 적정한 방수체 강화한다. 맞죠? 자, 58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외부에 표시하는 건 뭐냐면 품등 화수수주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제가 품등 화수수 이렇게 하라 했어요. 화수수 주의사항까지. 그래서 1번에 품명 맞고요. 2번에 제조번호는 필요 없습니다. 3번에 주의사항, 4번에 수량 이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59번 그림과 같은 위험물을 저장한 탱크의 내용적은 몇 세제곱 메타인가 했는데 자, 이건 바로 부피는요. 부피는 파이 R 제곱 L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 그다음 R은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냐면 10m라고 했고 길이는
25m라고 했으니까 이 계산식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약 7,854 세제곱미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가연성 물질이면서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연소가 가능한 물질은, 이 문제를 보시면 몇 유연물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오류연물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1번에 보시면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톨루엔은 오류연물이죠. 따라서 자기 반응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가연성이 있고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